온 고을이 낮잠만 자는 게으른 처녀라 손가락질하던 허서윤이 조씨 가문의 며느리로 뽑힌 날, 대청마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 조세형마저 신방문을 걸어 잠그고 차갑게 말했지요. 저런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인들은 킥킥댔고 친척들은 조씨댁이 끝났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가 새 며느리를 업신여기는 동안 조마님만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잘못 고른 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재수를 둔 얼굴이었지요. 왜 조마님은 온 고을이 외면한 그 처녀를 굳이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이 조씨 가문을 구할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밀어넣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 옛적 순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나주 고을 한복판에 조씨댁이라 하는 큰 양반집이 있었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조마님이라 불리는 60 가까운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역행 지 22해 홀로 가문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엄하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이 돼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먹이고 하인들 밥을 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조마님을 두고 무섭지만 믿음직한 큰댁 마님이라 하였지요. 조마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세형, 나이 24세 성균관 유생이었지요. 준수한 얼굴에 곧은 성품을 지녀 나주 처녀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혼사가 조마님의 가장 큰 근심이었지요. 24이 되도록 짝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고을 안팎에서 혼담이 빗발쳤지만 조마님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렵 나주 저자에서는 한 처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허서윤이라 하는 19살 처녀였습니다. 한때 나주에서 가장 이름 높은 학자였던 허태인 진사의 딸이었는데 고을 사람들은 이 처녀를 낮잠꾸러기 게으른 처녀라 부르며 손가락질하였지요. 해가 중천에 떠도 눈을 떼지 못한다더라. 저자에서도 졸다가 물건을 엎었다더라. 갖가지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윤이 막내 동생의 손을 잡고 저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몸이 무거운 것이 역력하였지요. 그때 최만식의 집 안방마님이 시비 하나를 데리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서윤을 보더니 시비에게 들으라는 듯 높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런 계집을 어느 집에서 며느리로 드리겠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뭘 하는지 누가 알겠냐. 시비가 킥킥 웃었지요. 저자 안쪽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뒤에서 막내 동생이 언니의 손을 꼭 쥐었지요. 언니,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제 뒤에 바짝 붙어 울먹이는 막내의 손을 더 꼭 잡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 등을 최만식의 안방마님이 비웃는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서윤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은 나주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거느린 부호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내 뜻을 거스르고 오래 버틴 집은 없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외동딸 최수환이 조시댁 며느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조마님이 마침내 며느리 간택을 잡았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지요. 대청마루에 세 처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을에서 선별된 최종 후보 셋이었지요. 첫 번째는 최수안이라 하는 20살 교수였습니다. 최만식의 외동딸로 단아하고 예절 바르기로 이름이 자자하였지요. 고을 사람 19은
최수환이가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연심이라 하는 19살 처녀였습니다. 나주향교 훈장의 딸로 온순하고 바느질에 능하며 누구에게든 상냥한 아이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허서윤이었습니다. 허태인 진사의 딸, 고을에서 낫장꾸러기라 불리는 바로 그 처녀였지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허서윤이가 왜 저기 앉아 있는 게야? 조마님이 숫자를 맞추려고 들러리를 세운 거겠지. 키. 때는 웃음소리가 담장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세 처녀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였습니다. 최수아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나연심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으며 서유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하품을 참느라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눈 아래 그늘만 봐도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음이 역력하였습니다. 조세형이 세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레 최수환에게 머물렀지요. 그러나 표정을 감추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고르면 안 됩니까? 조마님이 아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답하였지요. 내 눈으로 고르면 얼굴을 보고 고른다. 내 눈으로 고르면 사람을 보고 고른다. 그 한마디에 대청마루가 고요해졌습니다. 조마님이 세 처녀를 차례로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시킬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니 꾸밈없이 행하거라. 팽팽한 긴장이 대청마루를 감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어 차 한 잔을 끓여오너라. 최수환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사뿐사뿐 마당으로 나가 두레박을 내리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물을 떼고 불을 피우고 찻잎을 고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최수환이 바친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최 부잣집 교수답다. 나연심도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왔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마당에서 꺾은 살구꽃 한 가지를 살며시 곁들인 솜씨가 돋보였지요. 조마님이 살구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만 하품이 터져나왔지요. 구경꾼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간택 자리에서도 졸려하네. 세형의 눈썹이 찌푸려졌지요. 그런데 서윤이 우물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기 전에 우물 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첫 번째 바가지를 길어 올린 뒤 그것을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바가지를 떠서야 비로소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젖뜨기까지 하다며 혀를 차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나 조마님의 눈빛만은 번뜩였지요. 우물 안에 이물질이 떠있지는 않은지 물이 맑은지를 먼저 살핀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받친 찻잔은 받침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셋 중 가장 볼품없는 차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쌀로 밥을 지어 하인 5에게 나눠 주어라. 최수환이 능숙하게 밥을 지어 5그릇에 정확히 나누었습니다. 어서 먹고 일이나 하거라. 손놀림은 능숙하였으나 하인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지요. 조마님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연심은 조용히 밥을 나눠주다가 한 하인이 한술만 더 달라 청하자 당황하여 자기 몫을 선뜻 내주고 말았지요. 착하기는 하였으나 거절할 줄을 모르는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쌀을 씻다 말고 고개를 들어 부엌 구석을 두리번거렸지요. 무엇을 찾는 듯 하더니 선반 위에 놓인 마른 무청 한 줌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윤은 그 무청을 잘게 썰어 쌀에 섞었지요.
구경꾼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과 간택 자리에서 무청밥이라니. 그러나 서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지었지요. 쌀에 무청을 섞으니 양이 불어 5그릇이 아니라 6그릇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하인 5에게 한 그릇씩 건넨 뒤 남은 한 그릇을 아궁이 앞에 어린 종아이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지요. 조마님이 물었습니다. 남은 한 그릇은 누구 것이냐? 서윤이 답하였지요. 불 때는 아이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그 아이를 서윤만 보았던 것입니다. 조마님의 눈가에 무언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지요. 3번째 시험은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틀린 말을 하면 어찌 하겠느냐? 최수환이 공손히 답하였지요. 어른의 말씀은 틀려도 따르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나연심이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조용히 따르되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지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도 안 다치십니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수군거림이 번졌지요. 그러나 조마님은 미소를 짓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새 처녀를 돌려보냈지요. 이튿날 아침 대청의 친척과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조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지요. 며느리는 허서윤으로 정하겠다. 순간 대청마루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지요. 그 게으른 처녀를요. 친척들이 벌떡 일어났고 하인들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농담이십니까?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조마님이 아들과 친척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조마님이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지요. 내 눈을 믿어라. 세형이 이를 악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을 전체가 뒤집어졌지요. 간택 결과가 전해지자 최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잔을 내려놓으며 냉소를 띠고 말하였지요. 조시댁이 늙더니 집안 망칠 며느리를 들였군. 나주 땅에서 내 뜻을 거스르고 오래 버틴 집은 없었소. 그것이 경고인지 예언인지 듣는 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최만식의 말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지요. 그 길로 최만식은 고을 아전 박서방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조씨 가문의 약점을 찾아라. 무엇이든 좋다. 어둠 속에서 아전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택을 잡기 전 조마님이 홀로 남몰래 서윤의 집을 살피러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60 가까운 과부가 혼자 밤길을 나서는 것은 체면에도 몸에도 무리였지요. 그래서 조마님은 오랫동안 함께한 늙은 하인 복남이 하나만 데리고 허름한 쪽빛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직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는 이가 보면 어느 집 노비가 저자의 심부름을 가는구나 싶을 만한 차림이었지요. 체면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허태인 진사의 기와집 앞에 조마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은 반듯하였지요. 선대부터 내려온 기와 지붕에 대문 기둥도 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당 한쪽에 잡초가 올라와 있었고 대청마루 구석에는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 안쪽 처마 밑에는 약재 단지 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오래 다려온 듯 단지 바깥에 검게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사람 손이 모자란 집이었지요. 그러나 모자란 손 하나가 10손 몫을 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허태인 진사는 한때 나주에서 가장 이름 높은 학자였습니다. 글을 읽는 눈이 밝고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 고을 선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과거에 낙방한 젊은 선비가 찾아오면 무릎을 맞대고 글을 가르쳐 주었고, 억울한 소장을 들고 오는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 함께 문서를 다듬어 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고을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진사가 누명을 쓴 날 이후로 찾아오던 손님들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을 잃으면 그 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법이었지요. 하인 셋 중 둘이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이는 늙은 종 만드기 하나뿐이었지요. 그 만드기가 바깥일을 겨우 감당할 뿐 안살림 전체는 맏딸 서윤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서윤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약탕기, 한 손에는 밥주걱을 들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단정하였으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약탕기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허태인 진사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6년 전 누명을 쓴 뒤 가슴에 맺힌 한이병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서윤이 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레 받쳐 올리며 약사발을 입에 대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죽은 좀 드셨어요. 허진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서윤의 눈에 걱정이 그림자처럼 어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곁에 잠시 앉았다가 아버지가 다시 이불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왔지요. 동생 셋에게 밥을 차려 먹인 뒤 서윤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걷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잡초를 뽑았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자 동생들이 하나둘 잠이 들었지요. 그제야 서윤이 호롱불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아버지의 옛 서책을 펼쳤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글자들을 서윤의 눈이 막힘없이 훑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운 덕이었지요.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이후로도 서윤은 틈만 나면 아버지의 서책을 펼쳤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살아온 세계를, 아버지가 사랑하였던 글자들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졸던 그 사람과는 딴 사람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지요. 새벽 인경이 울릴 무렵 서윤이 겨우 눈을 붙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잠결에 뒤척이기 시작하였지요. 서윤이 소리 없이 일어나 막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읊조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고 나서야 서윤도 벽에 등을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것인지 잠시 기댄 것인지 알 수 없는 짧은 밤이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마당을 비추자 서윤이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무릎 위에 서책이 펼쳐진 채로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안악이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 허진사 딸도 저러고 있네. 양반과 규수가 저래서야 쓰겠나. 그 안악의 남편도 한때 허진사에게 글을 배운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미 먼 이야기였습니다. 담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밤새 지켜본 조마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복남이가 조용히 여쭈었지요. 마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조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직이다. 한참을 더 서 있었지요. 서윤이 졸면서도 무릎 위에 서책을 펴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학문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가족을 위해 깨어있느라 낮에 잠이 든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낮에 졸고 있는 겉모습만 보고 게으르다 손가락질하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밤의 고단함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지요. 꼼꼼하고 참을성 있고 한문을 읽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아이. 조마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들여다보던 장부의 석연찮은 숫자들. 누군가 조씨 가문의 땅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조마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식의 전답과 맞닿은 경계선이 논두렁 아래 길게 뻗어 있었지요. 봄볕 아래 그 경계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조마님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이 싸움에는 저 아이가 필요하다. 며느리 간택의 진짜 이유는 이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조마님은 안방에서 오래된 궤를 잠시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낮은 독백이 촛불 아래 사라졌지요. 간택 소식이 전해진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태인 진사의 이름으로 서찰 한 통이 조씨 가문에 전해졌지요. 조마님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감사하오나 저희 딸은 갈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고 어린 동생들이 아직 갈 길이 멀어 마디가 자리를 비우면 집이 흔들릴까 두렵사옵니다. 허태인 진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지요. 조마님이 서찰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먹의 힘이 달랐지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노인이 붓을 잡으면 선이 가늘고 떨리기 마련인데 이 서찰의 글씨는 획이 고르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마다 망설임이 없었지요. 이것은 병든 어른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내용을 짓고 아버지는 이름만 올린 것이었지요. 조마님의 입가에 실처럼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습니다. 조마님이 붓을 들었지요. 우리 집 하인 둘을 허진사 댁에 보내겠소이다. 안살림을 거둘 사람 하나, 바깥일을 도울 사람 하나, 의원도 내가 정기로 붙이겠소이다. 이래하면 마디가 자리를 비워도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한번 와서 이 어미와 마주 앉아 이야기해 주시오. 서찰을 받아든 서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허진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그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가거라, 그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이시다. 서윤이 조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 조마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서윤이 고개를 들어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이 서찰의 글씨가 아버지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까? 조마님이 빙긋 웃으며 답하였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더 오고 싶었느니라.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신뢰라는 것이 놓이는 순간이었지요. 서윤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는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나연심은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서윤을 찾아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댁 시어머니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잘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온심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소리를 죽이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속에서 서윤은 오랜만에 또래의 온기를 느꼈지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의 가마와 혼수는 소박하였으나 양반가의 체면은 갖추어져 있었지요. 허태인 진사가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가벼워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서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고생만 하다 시집까지 가는구나. 이 아비가 미안하다. 서윤이 애써 웃으며 답하였지요. 조시댁 마님께서 하인과 의원을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허진사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서윤은 6년의 무게를 느꼈지요.
혼례가 치러졌으나 세영은 내내 신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촛불이 켜졌지만 세형은 방 한쪽 끝에 앉아 책만 펼쳤지요. 서윤은 서운하였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펴며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편히 쉬세요. 촛불이 흔들렸고 긴 침묵만이 신방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직 거리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시댁 부엌이 손에 익지 않아 죽이 눌어붙었지요. 탄내가 부엌 가득 퍼지자 하인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역시 게으르다더니 부엌 일도 못하는구나. 서윤이 솥을 긁어내며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작은 화상이었지요. 서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찬물에 손을 적셨다가 다시 솥을 붙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세형이 보았지요. 세형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은 세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대인 손을 감추려는 듯 등을 돌린 채 묵묵히 일을 계속하였지요. 세형이 뭔가 말하려다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요. 조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눌어붙은 죽을 한 숟갈 떠 맛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세영이 못마땅한 얼굴로 모친을 찾아왔지요.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어찌 안살림을 맡습니까? 조마님이 아들을 올려다보며 답하였습니다. 밥 짓는 법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 보는 눈은 가르칠 수 없다. 세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세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을 희끗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안방 쪽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손에 약탕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2번 반복하더니 그제야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세영이 아무 소리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들어간 안방은 조마님의 방이었지요. 조마님이 오래전부터 관절 통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세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밤새 어머니 약탕을 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영은 그날 밤 처음 알았지요. 그리고 창고 쪽 문틈 사이로 호롱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영이 소리 없이 걸어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서윤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부더미를 앞에 두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지요. 오른손의 손가락이 숫자를 짚어내려가고 왼손은 다른 장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장부를 번갈아 대조하는 것이었지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숫자를 읽는 것이었지요. 눈빛이 낮에 졸던 그 사람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날카롭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눈빛을 세형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자에서 글 읽는 선비의 눈에서 본 눈빛이었지요. 세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지요. 방으로 돌아온 세형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지요. 낮에 눈 아래 그늘이 짙은 이유를 세형은 그제야 비로소 짐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세형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하인 하나가 다른 하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게으른 년이 창고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낮에 졸고 밤에 창고나 드나들고 세형이 발길을 멈추었지요. 뭔가 말하려다가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마루 한쪽에 앉아 어린 종아이에 떨어진 옷솔기를 꿰매주고 있었지요. 화상 입은 손으로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세형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돌아서는 세형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조마님이 서윤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지요.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조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아비일은 내가 알고 있다. 입 다물고 때를 기다려라. 서윤이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니가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마님은 대답 대신 장부 꾸러미 하나를 서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서윤이 꾸러미를 풀어 장부를 펼쳤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와 지명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장부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지요. 읽을수록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전답 장부인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확량은 줄고 있는데 전답 넓이가 변한 기록이 없습니다. 조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지요. 그래, 맞지 않지. 누군가 우리 가문의 땅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장부를 내려놓고 조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조마님의 눈에서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무게가 읽혀졌습니다. 이 어른도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서윤이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조마님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모의 기운이 처음으로 흘렀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마님이 안방으로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손을 얹었지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았다. 낮은 독백이 불 꺼진 방에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서툴지만 묵묵히 안살림을 하고 밤이면 모두가 잠든 뒤 창고로 향하였지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10년치 장부를 한 장 한 장 대조해 나갔습니다. 낮에 졸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지요. 그러는 한편 서윤은 한 가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드나들기 시작한 뒤로 하인 윤쇠돌이 유독 자신을 눈여겨본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서윤은 일부러 지난해 장부 한 권을 눈에 잘 띄는 선반 위에 빼놓고 나왔습니다. 그 장부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보니 그 장부가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펼쳐보고 제자리에 놓은 것이 분명하였지요. 서윤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장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지요. 서윤은 그날부터 진짜 중요한 장부는 따로 깊숙이 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의 씨앗을 뿌린 것은 최수환이었습니다. 고을 안악들을 모아 차회를 연 자리에서 최수환이 찻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조시댁 며느리가 낮에 안채에서 졸다가 물동이를 엎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안악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지요. 실상은 서윤이 밤새 시어머니의 약탕을 다리느라 낮에 잠이 든 것이었으나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조마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최수환이 조씨 가문 뒷최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쇠돌이 담장 그늘에 서 있었지요. 최수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밤 창고를 비우라 하셨어. 나는 더는 모르겠어. 최수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지요. 윤쇠돌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윤쇠돌의 몫이었지요. 장부를 파고들수록 뚜렷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조씨 가문 전답의 경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한 해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였습니다. 그러나 10해를 합치면 적지 않은 땅이었지요. 그리고 줄어든 땅의 방향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의 전답과 맞닿은 경계선이었지요. 닷새째 되던 밤
서윤이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6년 전에 작성된 토지문서 한 장이었지요. 언뜻 보면 평범한 매매 문서였으나 서윤의 눈이 문서 한쪽 구석에 찍힌 관인에서 멈추었습니다. 획이 미세하게 달랐지요. 서윤이 조마님의 장부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오래된 관인, 탁본과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진짜 관인의 획과 이 문서의 관인은 분명히 달랐지요.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지만 분명한 위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한학이 아니었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였을 차이였지요.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조된 관인이 찍힌 시점이 허태인 진사가 누명을 쓴 때와 정확히 겹쳤던 것이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최만식이 조씨 가문의 땅을 삼키면서 이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제거한 것이었지요. 나주에서 문서를 가장 잘 읽는 사람, 허태인 진사를 공금 횡령꾼으로 몰아 관직에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처음부터 최만식이 꾸민 함정이었던 것이지요. 서윤이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6년간 아버지가 병석에서 신음하던 밤들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하나둘 떠나간 하인들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서윤이 조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 알겠습니다. 최만식이 우리 두 집안을 모두 망치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위조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는 서윤의 목소리는 또렷하였지요. 조마님이 서윤의 설명을 끝까지 듣더니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서윤이 숨을 멈추었지요. 조마님의 입에서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장부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한문에 밝고 끈기가 있고 최만식에게 빼앗긴 것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이 필요하였다. 최수환을 며느리로 들이면 최만식의 첩자를 안방에 들이는 꼴이고 나연심은 착하지만 이 싸움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다. 서윤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조마님이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지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간택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물물을 먼저 살핀 것은 꼼꼼함의 확인이었고, 무청을 섞어 양을 불린 것은 살림 지혜의 확인이었으며, 아궁이 앞 어린 종아이까지 챙긴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의 확인이었던 것이지요. 조마님이 서윤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너와 이 어미는 한 뜻이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아직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라. 최만식 쪽에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냉대를 견디면서도 입을 열 수 없는 것이 장부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날 밤 최만식이 아전 박서방에게 세명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처리해라. 박서방의 눈에 뭔가가 번뜩였지요. 고을에 투서가 나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금 횡령꾼의 딸이 양반과 며느리라니 가문의 수치로다. 장터 벽에도 향교 담장에도 버젓이 붙어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소문은 나주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뻗어나갔지요. 세형이 성균관 동문에게서 서찰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네 장인이 횡령꾼이라던데 사실인가? 서찰을 읽는 세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그날 저녁 세영이 서윤을 불러 앉히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진짜로 공금을 빼돌린 게 아니오. 서윤의 눈에 불이 켜졌지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명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6년간 삼켜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세형은 반신반의하였으나 서윤의 눈에 거짓이 없음을 느꼈지요. 가슴 한쪽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조씨 가문의 뒤뜰에 매캐한 냄새가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창고 쪽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었지요. 마른 볏짚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창고 벽을 타고 올라 기와 틈새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불을 발견하였습니다. 안방에서 뛰쳐나온 서윤의 눈에 창고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들어왔지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부가 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 하나가 소리쳤지요. 저 계집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장부를 태우는 것 아니냐. 그 말이 서윤의 귀에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영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서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문틈 사이로 보았던 그 눈빛이 지금 불길 안에 있었습니다. 세형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였지요. 그 순간 조마님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 세영이 발버둥을 쳤지요. 어머니, 놓으십시오. 조마님이 아들의 팔을 더 단단히 쥐며 말하였습니다. 네 아내를 믿어라. 세형이 멈추었습니다. 불길을 바라보는 세형의 눈에 공포와 믿음이 동시에 번졌지요. 긴 한순간이었습니다. 불길 안은 지옥이었지요. 연기가 눈을 찌르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서윤이 선반 위에 장부를 더듬어 찾았지요. 숨겨두었던 핵심 장부 3권의 감촉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품에 꼭 끌어안고 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지요. 무너지는 석가래가 서윤의 왼팔과 등을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였지요. 서윤이 창고 밖으로 쓰러져 나왔습니다. 품에는 장부 3권이 꽉 안겨 있었지요. 세형이 달려가 쓰러진 서윤을 안아들었습니다. 왜 장부 따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요? 서윤의 의식이 흐려져 갔지요. 가물거리는 눈으로 세형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부가 아니에요. 서방님의 집안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말을 끝내지 못하고 서윤의 고개가 꺾였지요. 세형이 처음으로 서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 게으름도 무례함도 없었지요. 오직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기절하여 누운 방 안, 작은 문갑 위에 얇은 종이 묶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쓰러지기 전에 미리 써두었던 것이었지요. 세형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쓴 것이었지요. 장부에서 발견한 이상 항목들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비고를 달아놓은 문서였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하였으나 세영에게도 읽히는 글이었지요.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드기, 6년 전 관아 아전 김서방의 행적. 이것이 실말이다. 서윤이 쓰러지기 전에 이미 다음 길을 열어두었던 것이었지요. 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마님이 불탄 창고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재가 된 서류들 사이에서 조마님이 이를 악물었지요. 최만씨, 네가 여기까지 손을 뻗는구나.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간 조마님이 오래된 궤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찰 한 묶음을 꺼내어 가슴에 안으며 읊조렸지요. 여보, 이것을 쓸 날이 왔소이다. 22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안방에서 조마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의원이 서윤의 화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왼팔과 등에 화상이 깊습니다. 석 달은 누워 계셔야 하옵니다. 서윤이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화상 위에 덧댄 약포가 움직일 때마다 살코를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형이 어머니를 찾아왔지요. 두 주먹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마님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땅 잠식, 허진사의 누명, 서윤을 며느리로 고른 진짜 이유까지. 세형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자신이 냉대하였던 아내가 혼례 첫날 밤부터 이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세형은 두 주먹을 떨며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그러나 세형이 나주 관아에 소장을 들고 갔을 때 현감의 반응은 싸늘하였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미 최만식의 뒷돈이 현감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현감이 말하였습니다. 소장을 거두지 않으면 근거 없이 고을 명망가를 모함한 죄로 형안에 기록될 것이다. 과거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세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형안에 이름이 오르면 과거 응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양반에게 목숨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감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씨 가문의 장부와 재산을 관에서 조사하겠다. 피해자인 조씨 가문이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조씨 댁에 들이닥쳐 장부를 뒤지고 창고를 살피는 굴욕적인 광경이 벌어졌지요. 고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조씨 집안이 최부자집을 무고하다니 저것 봐라. 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세형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나 얼굴에 생기가 모조리 빠져 있었지요. 양반으로서 관아에서 형한 협박을 받고 제 집이 아전들에게 뒤집히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본 굴욕은 곤장 10대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윤이 침상에서 세형의 모습을 보았지요. 일어나고 싶었으나 화상의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는 것뿐이었지요. 소식은 허태인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상에서 사위가 형안의 이름이 오를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허진사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요. 나 때문이다. 이 늙은이 때문에 두 집안이 망하는구나. 최만식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소장을 거두고 남은 전답 절반을 넘기면 조용히 끝내주겠다. 거부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었지요. 친척들이 대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하나 들이고 조씨 가문 3대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최수환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하인 셋이 보따리를 쌌지요. 마님, 죄송하오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옵니다. 큰 기와 집이 하루하루 텅 비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마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조씨 가문은 전날 밤 제가 되었을 것이다. 내 며느리를 욕하려거든 먼저 이 어미를 밟고 가라. 대청마루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마님의 눈빛에 그 누구도 두 번 이 일을 달지 못하였지요.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이 침상에서 이 소리를 들었지요. 화상의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조마님이 나들이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궤 속 서찰 묶음을 품 깊이 넣고 복남이와 가마꾼 하나를 데리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세형이 마루에 나와 있었지요. 어머니, 이 이른 새벽에 어디를 가십니까? 조마님이 아들을 돌아보며 답하였습니다.
한양이다. 사흘이면 돌아온다. 그동안 며느리를 지켜라. 세형이 더 묻기도 전에 조마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봄비가 내려 길이 질었고 고갯마루에서는 찬바람이 뼈를 에었습니다. 가마가 진흙길에서 기울었다가 바로 섰지요. 복남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마님, 돌아가시지요. 조마님이 짧게 답하였지요. 계속 가거라. 가슴 안에 품은 서찰이 22회의 무게로 심장을 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한양에 닿은 조마님이 찾아간 곳은 사헌부 장령 류제목의 사저였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지방 고을의 불법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자리였지요. 류제목은 돌아가신 조마님 남편의 성균관 동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인의 아내를 보고 반색하였으나 조마님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곧 표정을 고쳤지요. 무슨 일이요, 형수? 조마님이 품에서 서찰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22해 전 최만식이 인근 고을 아전에게 보낸 친필 서신 5통이옵니다. 류제목이 서신을 받아들고 한 통씩 펼쳐 읽었지요. 읽을수록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최만식이 토지문서 위조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은자 수백 냥을 건네는 과정이 자신의 손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류제목이 서신에서 눈을 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나 서신이 22회 된 것이요. 필체를 확인할 생존 증인이 있소이까. 조마님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서윤의 마지막 메모가 떠올랐지요. 만드기 6년 전 관아 아전 김서방의 행적. 조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있소이다. 나주에 있소이다. 류제목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사헌부에서 어사를 파견하겠소이다. 그 길로 암행어사가 나주로 향하였습니다. 사흘 뒤 조마님이 나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를 어사가 따르고 있었지요. 조마님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허태인 진사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만드기가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조마님이 만드기 앞에 무릎을 거의 굽히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영감, 6년 전 허진사 어르신이 관직에서 쫓겨나시던 날을 기억하시오. 만드기가 조마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천천히 흔들렸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날 최만식이 관아에 들고 간 문서를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전 김서방이 최만식에게서 뭔가를 받아 넣는 것도 보았지요. 어르신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길로 다 엎어지고 말았으니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만드기는 이 말을 삼키며 살아온 것이었지요. 만드기의 눈에 오랜 서러움이 번졌습니다. 조마님이 만드기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가 왔소이다. 어사가 최만식의 저택을 수색하였습니다. 위조된 관인이 서랍 깊은 곳에서 나왔고 아전들에게 건넨 매수 기록이 쏟아져 나왔지요. 만드기가 어사 앞에 나아가 6년 전의 일을 또렷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창고에 불을 직접 지른 자가 최만식의 사주를 받은 전직 아전임도 밝혀졌지요. 최만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뒷돈을 받았던 현감도 함께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어사가 조씨댁을 향하여 말하였지요. 위조 관인에 대한 직접 증언이 필요하오. 장부를 발견한 분이 직접 진술해 주셔야겠소이다. 세 형이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일어날 수 있겠소. 서윤이 눈을 뜨고 이를 악물었지요. 관아마당의 고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왼팔에 약포를 감은 서윤이 섰지요. 화상의 통증이 얼굴에 역력하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장부를 펼치고 어사 앞에 위조 문서를 나란히 놓았지요.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관이는 진짜가 아닙니다. 획 하나가 다릅니다. 고을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자에서 우물가에서 저 계집이 게으르다 비웃던 사람들이 말을 잃었지요. 최만식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어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들고 천천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분명한 위조로다. 그 말이 관아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만식의 두 무릎이 꺾였지요. 최수환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최만식이 딸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요. 최수환의 눈에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자의 체념이 서렸습니다. 최수환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지요. 전라감사의 판결이 내려진 날 최만식의 죄목이 낭낭하게 읽혀졌습니다. 토지 잠식, 문서 위조, 방화 사주, 무고 하나하나가 무거운 죄였지요. 최만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곳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현감 역시 파직되어 관복을 벗었지요. 포승줄에 묶인 최만식이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고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길로 나주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거느렸던 부호는 사라졌지요. 같은 날 허태인 진사의 횡령 누명이 공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파직 기록이 삭제되고 복권 교지가 내려왔지요. 6년이었습니다. 6년간 횡령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병석에 누워있던 허태인 진사에게 마침내 이름이 돌아온 것이지요. 교지를 전하러 간 것은 세형이었습니다. 허진사의 기와집 방문을 열고 들어선 세형이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누명이 벗겨져 싸웁니다. 교지를 받아든 허진사의 손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글자 위에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져나갔지요. 이 늙은이가 살아서 이름을 되찾다니. 허진사가 교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지요. 세형이 장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의 눈이 어두워 아내를 몰라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허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어깨를 잡았지요. 자네가 물러서지 않았다고 들었네. 고맙네, 세영아. 조씨 가문에 잠식당하였던 전답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최만식의 재산 일부가 피해 보상으로 더해졌지요. 떠났던 하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고 등을 돌렸던 이웃들이 슬며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저자에서 서윤을 게으른 년이라 불렀던 안악이 우물가에서 서윤과 마주치자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았습니다. 한때 혼사를 반대하였던 친척 어른이 대청에서 조마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조씨 부인의 눈이 맞았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최수환은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지는 않았으나 고을에서 설 곳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려 먼 친척이 있는 타향으로 떠나기로 하였지요. 떠나는 날 최수환이 조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서윤과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최수환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가 미웠다. 간택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지만 아버지가 한 일은 나도 정녕 몰랐다. 서윤이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경고해 준 것 고맙소. 최수환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지요. 그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최수환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지요. 대문을 나서는 최수환의 뒷모습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연심이 약재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지요. 서윤의 화상에 좋다는 약초를 직접 캐온 것이었습니다. 간택날, 내가 떨어진 게 다행이었나 봐. 나였으면 장부는커녕 불 앞에서 도망쳤을 거야.
두 사람이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허태인 진사의 건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권 소식이 어떤 약보다 나았던 것이지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어귀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이 허진사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6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인사였습니다. 만드기가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6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그 길을 걸으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만드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형이 서윤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제가 제 아내를 몰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든 제 아내를 게으르다 부르면 저 조세형을 모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지요. 서윤이 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게으르다. 여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었어. 눈앞에 진실도 보지 못하였으니 서윤이 웃으며 답하였지요. 저는 정말 게으른걸요. 지금도 졸려 죽겠어요. 부부가 함께 웃었습니다. 혼례 뒤 처음으로 신방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서윤의 화상이 아물어갈 무렵 조마님이 서윤을 안마루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곡간 열쇠와 장부함 열쇠를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 집안의 밤을 지킨 사람은 너였다. 이제 낫도 네가 맡거라. 서윤이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쥐었습니다. 묵직하였지요. 22해의 무게가 담긴 열쇠였습니다. 곁에 있던 복남이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마님,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였사옵니까? 조마님이 빙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사람은 낮에 얼마나 부지런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밤에 누구를 위해 깨어있는가로 보아야 하느니라.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듬해 봄, 서윤이 첫아이를 안고 허태인 진사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허진사가 마당까지 나와 손주를 받아 안았지요. 이 아이는 좋은 세상을 살겠구나. 허진사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만드기가 마당 한쪽에서 아이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지요. 긴 세월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조마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낮의 봄바람이 기와집 처마 끝을 스치며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